네, 이번 시간은 제27장 경기조절형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경기 변동에 있어서 경기조절형 정책이다. 이게 뭐냐면요. 음, 경기조절형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라는 게 뭐죠? 어, 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총수 총궁 분석을 했었고, 물론 이제 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노동시장을 중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총수요 총공급을 얘기할 때 보면은 장기 총공급 곡선이 있다 그랬어요. 롱런 에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 그래서 장기 총공급 곡선은 장기적으로는 이 생산이라는 것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 수준, 노동 수준, 그다음에 기술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물가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총수함수 어떻게 도출했는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ISM이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수요하고 그러니까 실물시장 균형하고 그다음에 화폐시장 균형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총수요 곡선이 도출되고 총수요 곡선상에 정책 변수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정부 지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통화 공급이라든지 어, 긍정적인 것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그다음에 세금을 깎거나 그다음에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단기 총국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기주 수준의 산출물을 우리가 뭐 이렇게 자연 산출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와 요거에서 벗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부정적인 수요 충격이 와가지고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초기 단기 균형이라는 것은 그 총수요 곡선하고 단기 총국 곡선을 만나는 지점 여기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이럴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수요 충격이 올 경우에는 이 생산량이라는 것이 장기 수준 산출물 자연 산출물보다 더 적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기 변동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 추세와의 차이를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는 어, 경기 순환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경기가 그러니까 이상적인 장기적인 규정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원래 장기 수준 산출물로 돌아가게끔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정부 지출이라든지 세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 정책이랑 관련된 거고 통화량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좀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면은 경기를 좀 회복시키려고 하고 경기가 너무 과열될 경우에는 경기를 좀 냉각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 장기 수준의 산출물로 좀 유지시키려는 하는 그런 노력들을 경기 조절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경기 조절형 통화 정책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죠? 통화량, 통화 공급 관련돼 있죠. 그러면은 통화량이라는 것은 또 금리랑도 관련돼 있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떻게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화폐 시장에서 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게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다. 이거는 뭐냐면 국채를 사고 파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지급 준비금을 변화시킨다. 이 얘기는 이제 뒤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예산을 늘려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또는 세금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 GDP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뭐 이거는 우리가 승수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케인즈 모형 했었을 때.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다. 그렇죠? 그다음에 승수만 고려한다면 소비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세후 소득의 함수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그래서 여기 y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은 1 마이너스 알파 2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이게 승수가 되는 거죠, 승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G가 만약에 정부 지출이 GDP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거는 승수 효과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승수 효과를.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은, 우리 지출 측면에 따지면은,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고, 그죠? 요걸로 한 번은 끝나면은 그냥 원샷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또,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가 증가하고, 그죠? 다시 또 소비가 증가하면은 또 Y도 증가하고, 또 증가하면은 또 Y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면 또 소비도 다시 증가하고, 이게 무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승수 효과를 계산 승수 효과를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보면 이제 경기 조절형 정책이라는 것은 경기 변동의 강도를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Y의 변동을 최소화시킨다는 얘기죠. 어느 시점으로? 우리가 총구를 봤을 때 장기 수준의 산출물, 그걸 이제 자연 산출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경기 변동이,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경기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 그렇죠? 그래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합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이 없는 상태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 한 것처럼 이게 자연 산출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풋이 전부 다 이제 장기 자연 수준의 산출물에 가깝게 이렇게 유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기 조절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기 변동의 강도를 축소시키고 고용, GDP 그리고 물가 등의 증가율을 완만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경기 조절형 정책은 통화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다 이거죠.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은행의 준비금과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축소시킨다. 은행의 준비금이 뭐라 했죠? 그러니까 은행이 가진 현금을 준비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것이 예금이라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예금자가 찾아올 때, 돈을 찾으러 올 때 언제든지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은행이 가지고 현금들을 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의 준비금을 좀 변화시키고 그럴 때라서 이제 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조절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축소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확장적 통화 정책은 은행의 준비금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하락시킨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중앙은행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은행이 있죠. 시중에 어떻게 돈을 많이 증가시키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돈을 주고, 그러면 일반은행이 갖는 현금은 준비금이라고 얘기죠.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이제 준비금을 더 많이 쌓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늘어나죠. 돈이 늘어나면은 뭐냐면은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금리도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것도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 대가로 일반은행은 여기다 국채를 파는 거죠. 자, 국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재부, 기획재정부,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재무부, 그죠? 그런 데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공개시장 매입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국채를 매입하면은 시중에 돈이 늘어나는 거죠. 증가시키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죠. 긴축적은 반대죠, 그죠? 긴축적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시중에 돈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은 또 돈을 받고, 공짜가 아니죠. 국채를 팔므로 인해서, 이거 공개시장 매도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국채를 매도하는 거니까 중앙은행이. 그래서 공개시장 매도를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긴축적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은행의 준비금을 감소시키고 금리를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귀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금리 올라가면은 그 조달 비용이 비싸지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도 투자를 줄이겠죠. 그다음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을 덜 빌리겠죠. 이자를 비싸게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좀 경기가 위축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경기 조절형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과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축소시킨다. 자,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이것도 다 보시겠지만 총수 총국 분석에서 이거는 총수 함수, 그다음에 단기 총국 곡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총수 곡선은 이제 ISLM을 통해서 도출을 한다 했어요. ISL은 실물시장 균형, LM은 이제 화폐시장 균형. 근데 여기 총수 곡선에 이 정책 변수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통화정책, 재정정책 쓰는데 이거는 결국은 다 총수 곡선을 이동시킴으로 해서 어떤 경제에 영향을 주고 싶은 그런 정책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G나 T를 조절하는 거다. 그래서 확정적 재정정책은 뭐냐?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G를 증가시키거나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그렇죠? 긴축적이라는 것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경기를 좀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 줄이거나 세금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전 장에서 우리는 경제가 단기에 어떻게 경기 침체와 경기 확장을 경험하는지 살펴봤다. 특히나 이제 승수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경기 조절형 정책은 이런 경기 변동의 강도를 감소시키고 GDP 성장률을 완만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니까 장기 수준의 산출물, 자연 산출물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이 경기 조절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확장적 정책은 노동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확장적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죠. 뭐 통화 정책은 뭐죠? M을 늘리거나, 그렇죠? M이 늘어나면은 금리가 떨어지죠. 그렇죠?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거나 또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소시키고, 이런 거는 재정 정책, 이건 통화 정책이죠. 그러면은 사실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노동 수요 곡선을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죠. 그렇죠? 그게 시킴으로써 경기 침체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목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확장적 정책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기에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좀 침체됐을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즉 확장적 정책은 경제를 따뜻하게 만드는, 좀 부양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해가 돼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좋게 만들려고 좀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노력한다. 이건 좀 이해되죠. 그렇죠?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균형이 1에서 시작하는 거죠. 초기 균형은 1에 돼 있죠. 근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승수 효과로 인해서 경기 저쪽까지 2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이 됐을 때 승수 효과로 해서 여기까지 쭉 갔는데, 이럴 때는 뭐냐면은 노동의 수요가 확 줄으니까 고용이 매우 많이 줄죠. GDP도 엄청나게 감소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다시 고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는 뭐 여기까지도 노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느냐는 뭐 어떤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일부 이게 심하게 이렇게 고용 감소한 거를 어느 정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거 원래 노동공고소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노동공고소는 요로 했었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 공급이라는 것은 임금이 상승할 때까지는 임금이 상승할수록 노동 공급이 늘린다, 상승한다, 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구가 5천만인데, 그죠? 임금이 올리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진 노동 인구만큼 보다 더 늘릴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 이제 수직이 되죠, 그죠? 자, 근데 뭐냐면은 하방 경직적 임금이라고 했어요. 임금이 이 밑으로 하방 경직적이라는 것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향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방 경직적 임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더 밑으로 안 떨어진다. 경직성 때문에, 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임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임금이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죠. 요거는 이제 뭐 4.4라고 할까? 그다음에 0.5, 그죠? 그래서 임금이 떨어지면은 이 수요 곡선 이동에 따라서 좀 이런 균형으로 갈 수 있는데 4나 5로 갈 수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저점이 2였죠. 완전히 경기 저점하고 완전히 경기 저점인 이 상황하고 5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원래 임금이 자유롭게 변한다 그러면은 경기 저점의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5, 그죠? 점 5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임금이 하방 경직적일 경우에는 이 노동 공급 곡선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수요 곡선이 있고 이 하방 경직적 이 임금 하에서는 요만큼 고용만 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방 경직적일 경우에는 노동 공급 곡선이 여기서 별로 임금 밑에는 노동 공급 곡선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수요와 새롭게 바뀌는 수요와 이 하방 경직적 임금과 만나는 점에서 고용이 결정되니까, 그렇죠? 자, 이제 긴축적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긴축적 정책은 경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거나 과열될 때 성장세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얼핏 보면은 뭐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과열이 된다는 얘기 뭐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는 뭐냐면 아주 초고 성장을 하는 거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자, 그러면은 한편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그냥 빠르게 성장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던가 아니면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한편은 말이 될 것도 같죠. 근데 왜 이렇게 긴축적 정책을 통해서 성장세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가 좀 생각해보면요. 요거는 이미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분석을 했을 때 총수요 곡선, 단기 총국 곡선, 장기 총국 곡선, 그죠? 사실 과열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경제가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다 사용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장기 총국 곡선이라는 게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 경제가 정상적으로 자본과 노동을 충분히 사용하고 완전히 다 사용하고 했을 때 생산해내는 수준을 이게 장기 수준의 산출물, 그죠? 정상 수준의 이제 그 K와 L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과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과도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장을 가동할 때도 거의 100% 이미 100% 다 돌리고 노동 같은 경우도 원래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매일 그냥 야근 작업 시키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과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사실 이미 가용 자원을 거의 다 맥스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해봤자 추가로 더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개입해봤자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를 경기 과열됐을 때는 정부가 더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효과도 상당히 적고요. 근데 뭐냐면은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죠. 경기가 좋은데 왜 고용과 성장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가? 가만히 놔두던가. 그렇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경기가 화랑이면요. 경기가 화랑이면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또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있는 거죠. 실질로 따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부의 재분배도 나타날 수도 있고,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은 실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의 재분배라는 용어도 있고, 뭐 계획 같은 거 할 때도 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실질 가치를 좀 하락시킬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열됐을 때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기 하락일 때는 좀 약간 긴축적 정책을 쓰면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경기가 과열됐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냉각기가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과열시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좀 조절해야지 냉각기도 천천히, 그러니까 경제도 완만하게 올라갔다 완만하게 떨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긴축적 정책은 경기가 과열되기 전에 어느 정도 경제를 냉각시켜 극단적이고 심각한 경기 침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옛날 속담에 산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골이 깊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깊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은 골도 깊은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경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의 변동성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일 수 있게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 미국의 중앙은행의 총재였던 윌리엄 맥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맥친이 마틴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나는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바로 그때 맛있는 음료 사발을 빼앗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아주 잘 나갈 때 좀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어느 정도 연준의 역할이죠. 어떻게? 연준이니까 통화정책을 쓰죠. 그렇죠? 경기가 과열됐다고 싶으면은 통화량을 줄이죠. 어떻게 보면 보다 엄밀하게는 지급준비금을 줄이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서 중앙은행 있고 일반은행 있고, 그래서 은행 간에 어떻게 해요? 통화량을 어떻게 줄여? 돈을 받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파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랬죠? 공개시장 매도. 무엇을? 국채를. 그러니까 중앙은행 국채를 매도하면은 시중에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중에 돈이 귀해지면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 올라오면 투자도 줄어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좀 위축되겠죠.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이게 고용도 어느 정도 감소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에이스모글로 책에서는 경기 변동에 대해서 이 Y의 변화, GDP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하고 고용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GDP 변화랑 고용의 변화랑 같이 간다는 입장에서는 좀 유사할 수 있죠. 총수요 분석과, 그죠? 다만 이제 여기서는 고용에 초점을 둔다. 그죠? 그래서 경기 조절형 통화 정책은 연방준비은행, 그래서 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연준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사람, 그죠? 기관이죠, 그렇죠? 자, 페드는 단기금리, 특히 연방기금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은행 준비금의 수량을 변화시킨다. 그렇죠? 뭐 지금 보여드리는 거 얘기를 했었죠. 가장 큰 건 뭐죠? 공개시장 조작 정책 통해서 국채를 사고 파는 걸 통해서, 그죠? 그래서 확장적 통화 정책은 은행의 준비금을 증가시켜 금리를 인하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방기금 금리라는 것은 1일물 그 은행 간 대출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나잇, 그죠?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인하시키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인하시키느냐. 그 다음에 이 금리 인하하는 것이 어떻게 생산에 영향을 주는가. 오늘 우리가 좀 이미 좀 여러분들은 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 단기 금리를 인하시킨다. 단기 금리가 인하하면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땐 준비금이죠. 사실은 준비금이 늘어나면은 준비금이 뭐라 했어요? 리저브라는데 준비금이 뭐라 했죠? 은행이 가진 현금이죠. 그죠? 요거를 이제 준비금이라고 리저브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중앙은행이 있고 일반은행이 있고. 그래서 준비금을 늘린다는 얘기는 일반은행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돈을 주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국채를 사는 거죠. 공짜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국채를 사면서 돈을 일반은행에 주면은 이게 준비금이 늘어나죠. 준비금이 늘어나면 시중에,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금리를 좀 인하시키고, 그렇죠?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연방기금 금리라는 것은 초단기 금리인데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는 서로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금리를 인하하면 장기 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그러면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그렇죠? 투자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고, 그러면 생산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산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제 또 노동 수요도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확장적 통화정책상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주요 도구는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의 연방기금리에 대한 통제이다.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랑 똑같아요. 준비금 시장에 있었을 때 이 중요한 거는 금리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준비금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준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일반은행인데 일반은행 입장에서도 금리가 높으면은 수요는 줄죠. 그렇죠? 비쌀 때 그 돈을 안 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면은 금리가 낮으면은 이거에 대한 준비금에 대한 수요가 늘을 테고, 공급은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 준비금에 대한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왜?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준비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중앙은행은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고정시켜 놓는다는 얘기죠. 무엇을 통해서? 주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국채를 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페드는,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연방기금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국채를 사고 파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쯤이면은 시중에 준비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개시장 매도를 해야 돼, 매입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 바로 이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는 공개시장 매입을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야지 반대로 대가로 시중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풀기 위해서는 공개시장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시중에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개시장 국채를 매도해서 그 반대급부로 돈을 중앙은행이 끌고 와야지 시중에 돈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해야지 매도를 하는지 매입을 하는지에 따라서 확 늘리는지 줄이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에서 중앙은행에 예치된 민간은행의 준비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민간은행과 거래를 한다. 그죠? 중앙은행, 일반은행, 그죠? 자, 그죠? 자,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서, 매입이라는 것은 국채를 매입하는 거죠. 매입을 하면은 반대로 뭘 줘요? 돈을 주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죠. 준비금이. 그래서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서 준비금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죠? 시중에 돈을 풀어주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 은행에다 주는 거를 뭐냐면은 사실 중앙은행이 개인과도 할 수 있어요. 개인. 뭐 개인들도 국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국채를 하고 중앙은행이 개인한테 주는 거는 현금이라 그래요. 돈을 주는 거니까 현금을 주는 거고 중앙은행이 일반은행한테 현금 주는 경우는 뭐라 하냐면 준비금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된 거래 상대는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이다. 그렇죠? 자, 공개시장 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중앙은행이 있고 일반은행이 있고 국채를 매도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그 반대급부로 그래서 돈을 받죠. 중앙은행이 있죠. 일반은행부터.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페드는 공개시장 매도를 통해서 준비금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지금 그러니까 준비금 시장에서 수요 공급 곡선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연방금리가 단기금리, 은행 간 대출금리인데 수요 곡선은 똑같다 그랬죠. 일반적인 수요처럼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반 은행들은 준비금을 덜 필요로 할 것이다. 왜냐면 비싸니까 그걸 빌리려면은. 공급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준비금을 공급하는 기관은 중앙은행 한 명밖에 없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금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로서 공급을 컨트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준비금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금리가 설정이 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균형 금리가 떨어지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주로 뭐를 통해서 공급을 어떻게 준비금을 늘리죠? 공급 곡선을 늘리죠? 공개시장 뭐를 통해서? 자, 시중에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일반은행한테 돈을 주고 국채를 매입하는 거잖아. 그렇죠? 매입을 통해서. 그렇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그 반대 대가로 일반은행에다가 돈을 풀어주면은 이게 준비금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시장 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금이 늘어나면은 금리가 떨어진다. 그렇죠? 금리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하고 경기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공개시장 매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매도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이 있었을 때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다 국채를 팔고 그 다음에 일반은행부터 준비금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시티뱅크가 일반은행이에요. 일반은행. 자, 일반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이게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얘기하는데 대차대조표는 뭐냐면은 대차대조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자산이라는 항목이 왼쪽에 가고 오른쪽에는 이제 부채하고 이제 자기 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대차대조표라는 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일반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늘었을까요? 중앙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자산이 늘어나겠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10억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반은행 국채를 받았으니까 자산에서 잠깐만요. 공개시장 매도죠. 요거는 공개시장 매입이네 했죠? 지배급 준비금이 늘었잖아요. 했죠? 공개시장 매입이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네. 그러니까 채권을 사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준비금을 준 거죠, 준비금. 그쵸? 그러면은 일반은행 입장에서는 준비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쵸?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고 대신에 채권을 팔았으니까, 국채를 팔았으니까 국채 같은 경우는 줄어들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용어 틀렸습니다. 공개시장 매입입니다, 그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매입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돼요? 공개시장 매입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 여기다 준비금을 준 거잖아요, 그쵸? 일반은행한테, 그쵸? 그러니까 채권을 샀으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 늘어나겠죠, 채권, 그쵸? 채권을 10억만큼 샀으니까 자산은 늘어나고 얘만큼 줬으니까 이 준비금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서는 부채로 인식을 해가지고 부채가 원래 늘었죠, 그쵸? 10억 정도, 그쵸? 자, 그러니까 현금 또는 준비금. 요거는 자, 이거 볼게요. 이게 개념이 좀 재밌는데, 자, 준비금, 현금. 둘 다 현금, 캐시 맞죠? 자, 준비금, 이건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준비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현금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성격은 뭐냐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산이에요, 자산. 그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기네 자산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다 자산이죠. 근데 이 준비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어, 현금이나 준비금은 중앙은행에서는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인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모든 통화들은 예서 금이랑 연계가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중앙은행에다가 딱 제시를 하면은 중앙은행은 100달러를 금 몇 온수로 바꿔주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그 금본위 제도라 해서 모든 화폐의 가치는 금이랑 연관이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이 화폐를 발행하고 그럴 때는 요것을 부채라는 인식을 항상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지금 금본위 제도 같은 경우는 1947년인가 그때 없어졌는데 없어졌어도 여전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지폐를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엔 나중에는 우리가 대갚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부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중앙은행에 예치한 총 준비금의 규모는 400억 달러와 800억 달러에서 변동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이 왜 중앙은행에 예치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있었을 때 개인이 일반은행에다 예금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일반은행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산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으로는 뭐가 늘어나냐면은 준비금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예금하면은 일반은행 입장에서도 현금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일반은행이 가진 현금들은 뭐냐면 준비금이라 그랬죠. 그렇죠? 부채는 뭐예요? 일반은행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예금들은 일반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예금만큼을 갚아야 되니까 개인한테,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보면은 이 준비금이 무엇이냐? 준비금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예서 신한은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몇 천조 되죠, 몇 천조.
근데 몇 천조 되는 거를 그냥 은행 금고에다가 자기네들 금고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뭐든지 다, 뭐 여러분들 지갑에 돈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수익률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첫 번째는 대출을 해주거나, 그죠?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줄 때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일반 은행들은 그 예대 차이라 그래요. 예금과 대출 그 금리 차이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래도 남은 돈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자기네들 통장에 이렇게 자기네들 금고에 넣어놓으면은 수익률이 0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에다 재예치를 해요. 많은 돈을. 그럼 중앙은행은 일반 은행들에게 일반 은행들이 그냥 맡겨둔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일반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 재이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은행이 가진 현금들은 400억 불과 800억 사이에서 변동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2007년과 2009년 경기 침체 기간과 이후의 기간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일반 은행들이 보유한 준비금의 규모를 2.5조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시켰죠. 자, 아까 어떻게 됐었죠? 통화 공급, 그러니까 준비금 공급 곡선을 늘리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있었고, 자, 통화 공급 곡선, 그러니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있었을 때, 이걸 지속적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평시에는 400억 달러가 800 사이에서 공급을 조절했었는데, 이거 쭉 늘려가지고 이게 얼마 됐어요? 2.5조 달러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리니까 금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 하락했죠. 요 시기를 더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계속 통화량, 그러니까 지급준 비용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돼 보니까 제로 금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공급을 늘렸을 때 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 명목금리도 하한이 있죠. 하한 금리는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그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 하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0%까지 좀 떨어지고 그랬던 얘기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증가했냐? 이러한 준비금의 급격한 증가는 주로 초과 지급 준비금의 확장에 기인했다. 그래서 보면 은행이 가진 준비금은 필수 준비금이 있고 초과 준비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가진 캐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필수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100원을 예금을 했으면은 그 중에 5% 정도는 항상 고객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라. 그게 이제 지급준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라 그러면은 100원에 대한 예금에 대해서 5원 정도는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이게 필수 준비금이고요, 이게. 나머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지급준비율이 5%라는 얘기는 100원 중에서, 5원은 은행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95원은 다 대출을 해줘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초과지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100원 중에서 지급준비율이 5%면은 5%에 대해서는 그 5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5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 금융위기 때 어떻게 됐냐면 기업에게 95원을 대출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도 야, 오히려 대출해 줘가지고 우리가 막 손실이 엄청나게 나는 것보다는 우리 대출을 좀 줄이자. 그래서 95원을 대출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5원을 다 대출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엑스트라로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초과 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은 그때 은행들이 부실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이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그 손실 난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돈을 축적해 놓자 이렇게 하면서 대출을 좀 못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과금이 상당히 많았었던 거죠 그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0에 수렴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억 달러 기준에서 원래 범위가 4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 정도 이제 은행들이 지급 준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8년, 9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준비금이 늘어났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 조절형 통화 정책을 보면은 연준은 금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지급 준비율, 필수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데 뭐 지준율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예금 대비 준비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금 대비 은행이 얼마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의 변화가 어떻게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필수지랄게 리카이어드 리저브 필수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5%에서 10%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뭐 예금이 100원이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금이 100원이었을 때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5%되는 5원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됐었는데 그럼 뭐냐면 이거는 95원은 대출 가능한 거죠. 여기다가 10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90밖에 대출을 못 해주잖아요. 지급 준비율이 그러니까 예금 대비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의 비율이 이렇게 확 올라가면은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어요. 대출을 통해서 다른 쪽에 투자해서 그 다른 쪽은 또 돈을 벌어가지고 또 재예금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통화가 창출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통화 승수에 대해서 좀 얘기 배웠죠? 통화 승수라는 거 배웠었죠? 이 승수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줄어들면은 그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통화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금리가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의 비율 변화. 그러니까 일반 은행 입장에서도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일반 은행이 가진 현금을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주는 이자가 수익성이 괜찮으면은 그래도 다른 데 대출 안 해주고 그냥 재예치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앙은행에다가.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거기 더 많이 이렇게 예금을 그러니까 지준금이 늘어나겠죠. 수요가. 그렇죠? 근데 별로 이제 중앙은행이 이자를 별로 안 주면은 거기다가 중앙은행에 예치된 그 준비금을 이렇게 많이 넣어둘 필요 없죠. 왜냐면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금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이자가 많으면은 그냥 뭐 그쵸. 예치를 많이 하고 이자율이 낮으면은 그 준비금을 중앙은행이 예치를 많이 안 하겠죠. 그래서 준비금 그거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대출 창구를 통한 중앙은행의 대출. 이거는 원사이드예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뭐였죠? 쌍방간의 거래였죠. 국채를 사면서 돈을 주고 또는 국채를 팔면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국채랑 서로 이제 물물 교환식으로 이렇게 거래를 했던 건데 대출 창구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에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일반 은행에다가 그냥 대출해 주는 거죠. 원사이드로. 돈을 주고 대신에 나중에 이자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양적 완화는 사실은 좀 특이한 건데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거
전통적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국채를 사고 파는 거 있죠. 그렇죠?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위해서 국채를 사고 파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정책 금리라는 게 이제 단기 금리였거든요. 근데 국채라는 것도 사실은 전통적인 방식은 어, 단기 채권, 단기 국채를 사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단기 금리에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약간 비전통적인 거죠. 단기 국채가 아니라 뭐 장기 국채를 사거나,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사면은 장기 금리에다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래? 이 양적 완화가 왜 나왔냐면은 아까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준비금이 있고 금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 무한대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계속 늘리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 시점 가면은 이제 금리가 제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늘려가지고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잖아요. 단기 금리는. 그런데 뭐냐면은 그래서 단기 금리는 금융위기 때 이미 제로 금리였어요. 근데 이 양적 완화에서는 이미 단기 금리는 0으로 갔으니까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장기 국채를 매입한 거죠. 장기 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이게 좀 비전통적인 거죠. 그래도 양적 완화의 하나의 불이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여기서는 국채를 사고 파는 거였어요. 중앙은행의 가장 큰 수단, 준비금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은 국채를 매입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건 국채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부실 채권도 매입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기업들과 많은 은행들이 파생상품 거래 부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실 난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중앙은행이 좀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부실 채권도 인수하고, 이게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 국채를 사고 파는 거랑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양적 완화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걸 사용했다는 얘기죠.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라는 것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에 달려 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실질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라는 것은 명목 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뺀 거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뭐라 했죠? 물가의 변화율이죠.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정확히 모르죠. 왜냐면은 예서 10월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0월 만약에 10월 뭐 20일 정도 이렇게 있는데 10월에 물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10월 말까지 기다리고 거기도 추가로 자료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한두 달 정도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12월 정도 돼야지 10월에 물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10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10월에 물가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기대값을 쓰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그죠? 자, 그럼 지금 그래서 뭐 확장적 통화 정책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긴축적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죠. 통화량 줄이고, 그러니까 준비 공급 곡선을 줄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준비금 시장에서 봤을 때 보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었을 때 이 준비금 공급 곡선을 줄이면은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죠? 어떻게 공급을 줄이죠? 메인이 뭐냐면은 공개시장 조작하는데 공개시장 매입이에요, 매도예요? 줄이기 위해서. 쉽게 생각해요. 그냥 중앙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요. 일반은행에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 대신에 반대 대가로 국채를 주는 거죠, 일반은행한테요. 그러니까 공개시장 매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긴축적 통화 정책은 은행 준비금의 증가율을 둔화시키거나 오히려 감소시킬 수도 있고, 금리를 인상시켜 대출을 감소시키며 통화 공급의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킨다. 그렇죠?
자, 만약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금리 하한 수준까지 끌어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명목금리가 0이 된 거죠. 근데 이 명목금리 0이 되더라도 경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실질금리다. 그래서 명목금리가 0이더라도 실질금리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그죠? 자, 일본의 사례를 볼게요. 자, 한번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95년인가 이때부터 거의 제로 금리였어요.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죠? 은행 간 대처 금리 거의 그러니까 95년 이때부터 이제 거의 제로 금리였거든요. 0.5% 정도 했어요. 0.5%. 그죠? 그러니까 거의 제로 금리라고 좀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여기는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은 뭐라 했죠?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디플레이션이 어떤 문제일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실질 금리를 봤을 때 뭐죠? 일본 같은 경우 95년부터 거의 이게 0.5%니까 거의 제로 금리였거든요.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물가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실질 금리가 오히려 상승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실질 금리 상승하니까 오히려 경제에 조달 비용이 비싸지니까 또 투자가 더 감소하고 그렇죠?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면 또 이렇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샷이 아니라 승수효과에서 다시 이렇게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95년 이후로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95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5년, 10년. 일본이 계속 디플레이션 공포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2011년 이후에 이제 아베가 총리로 부임하면서 아베노미스를 해서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을 바꾸겠다. 그래서 물가 수준을 2%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서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그 인플레이션도 나쁘긴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더 나쁘다 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사례를 들었었죠. 인플레이션 사례는 뭐냐면 올해 그러니까 오늘 100원인데 내년에 150원이 될 거다. 그렇죠? 어떤 물건이 100원 내년엔 150원 될 거다. 그러면은 언제 사는 게 나아요? 오늘 사면 100원, 내년 사면 150원. 오늘이 싸죠, 그렇죠? 어떤 위에서 부동산이라고 아파트라고 해도 오늘 사면 100원인데 내년 사면 150원이다. 그러면은 오늘 사요. 그렇죠? 오늘 소비를 많이 해요. 오늘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오늘 생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생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반대죠. 오늘 150원인데 내년 사면은 100원이야. 언제 살래? 오늘 살래? 내일 살래? 내일 살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년에 사는 게 싸니까. 그죠? 오늘 사면은 150원 내야 되고, 내년에 사면 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경기에 되게 안 좋죠. 그죠? 오늘 사야지 오늘 생산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발전을 하는데, 이거 계속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실질금리 측면에서도 제로금리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실질금리가 상승해서 경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했지만은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의 제로 하한 상태와 디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우리가 봤었죠. 여기 0이고 이 떨어지면은 실질금리가 상승해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오히려 실질금리는 상승한다. 그렇죠? 그래서 통화정책 결정자들은 많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기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지만은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하게 상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어떻게 그래서 그 룰을 정했죠.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테일러 준칙에 대한 내용은 막 한번 이렇게 잠깐만요. 어느 정도 있나? 테일러 준칙은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